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김정님? 네, 안녕하세요. 코드스쿼드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잠깐 인사하셨던 곽도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하고 있는 곽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호준일님? 네, 안녕하세요. 모카프트의 고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수진님? 네, 안녕하세요. iOS 개발자 노수진입니다. 네. 혹시 지금 노수진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직을 해서, 아, 그러세요? 네, 그 뉴욕에 있는 그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에서 iOS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뉴요커가 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020년 1년 전에 있었던 WWDC 비디오들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비디오는 이거야 라고 한 분 한 분 비디오를 공유하면서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화면 공유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신 모코나님이 빨리 검색해가지고 화면 공유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맞죠? 그런가요? 네. 아, 예. 일단 작년 비디오들 다 꺼내놓으시고 네. 어떤 네. 비디오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김정님은?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건 역시 애플 실리콘 관련된 거였고요. 키노트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제일 많았었으니까 애플 실리콘 세션들 중에서도 이제 꽤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냥 뭐 사실 M1이라고 부르는 거는 훨씬 더 나중 얘기고 WWDC 상에서는 애플 실리콘이라고만 불렀었고 이제 그렇게 된 맥이 나올 거다라고만 했었고 그렇게 됐을 때 암 기반으로 네이티브로 돌릴 수 있으니까 아이패드 앱이나 아이폰 앱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려면 뭐가 바뀌니까 뭘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된 세션이 한 서너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이스텐 데브에서의 로망은 여전히 이제 맥 앱을 관련된 것들이 제일 로망에 남기 때문에 맥 앱에 관련된 얘기들 쭉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M1 맥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네이티브 앱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지를 소개해줬던 Put Your Mac App to Apple Silicon이라는 세션이 가장 핵심적인 세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중간쯤이었어요. 한 24분 정도 되는데 퍼포먼스 테스트를 가지고 데스티네이션을 바꿔가면서 네이티브 앱으로도 실행을 해보고 로제타로도 실행을 해보고 성능이 이렇게 하면 로제타보다는 네이티브가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그 다른 관련된 세션 중에서는 포인터가 어떻게 바뀐다, 메탈 적용하는 게 조금 어떻게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특히 네이티브 맥, 아이폰, 아이패드 앱들이 이제 애플 실리콘에서는 그냥 돌아갈 거다, 뭐 요거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은 세션에 있었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M1 맥북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요? 이때 정말 우리 다들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죠? 애플 실리콘이라는 게 나올 거라는 루머도 없었잖아요. 뭐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죠. 뭐 암이 그쵸. 되지 않겠어? 뭐 맥이 없어지고 아이패드가 대세가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바로 발표할지는 잘 예측하지는 못했었죠. 요때 그래서 김정님이 맥미니 테스터 킷을 그때 주문했었죠? 아, 네네. 개발 네, 킷. 그쵸, 개발 킷. 퀵 트랜지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음. 애플 실리콘으로 빨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던 디벨로퍼 테스트 킷이 있었죠. 트랜지션 킷이 있었죠. 그래서 그쵸. DTK라고 불렀던. 혹시 그 맥미니 DTK를 주문하셨던 분이 또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뭐 미국에 계신 분 한 분 있었고 한국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이방에는 김정님 네. 뿐이군요. 어떠셨어요, 그때 DTK는?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맥미니랑 똑같아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거기에 약간 최초의 애플 실리콘 맥을 받게 돼서 축하한다 뭐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뭔가 뿌듯한 느낌도 있지만 500불 내고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고 다시 반납해야 된다니까 되게 뭔가 이상했는데 좀 지나고 났더니 결국에는 그거 뭐 크레딧으로 예전 15년 전에 트랜지션 할 때 그 크레딧 나눠줬던 것처럼 이제 크레딧을 줄 테니까 다시 반납해 그래서 지난 3월에 반납했던 것 같네요. 그때 그래서 나름 좀 해자였다 라고 하는 그런 평들이 많았는데, 그죠? 작업은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뭐 안 되는 것들도 꽤 있었고요. 실제로 트랜지션을 좀 시키려고 작업을 했었었는데 네이티브한 코드들은 뭐 전환이 좀 빠른 편이었지만 뭐 램이라든가 iOS에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들 자체도 네이티브하게 전환이 안 돼서 빌드 자체를 전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엑스코드 자체도 DTK에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만들던 앱이 아이패드 앱인 경우에 한글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디스플레이 네임이 한글이어서. 하나타자 연습? 네, 근데 실행했더니 DTK에서 그 한글 이름이 들어간 아스키가 아닌 글자가 네이티브하게 실행될 때는 실행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거 버그 리포팅 해가지고 뭐 좀 팔로우업을 해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비디오는 그럼 일단 iOS랑은 상관없이 맥 앱을 만들던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맥 앱을 어떻게 애플 실리콘으로 빨리 넘길 수 있나에 대해서, 로제타는 어차피 우리가 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제타 말고 내 앱을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하게 만들 때 저 비디오를 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 왜 로제타로 해도 되는데 네. 네이티브로 하는 게 좋은지 이걸 강조한 영상이죠. 아마 그래서 좀 아키텍처를 훔쳐보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나 뭐 흘리는 거 있나? 라면서 구경하는 이런 면도 있겠네요. 아키텍처 훔쳐보기. 좀 더 코어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뭐 다른 세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네. 포팅에 관련돼서 좀 더 제일 궁금했던 세션들은 사실 저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비디오 보신 분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우리 다들 맥앱에는 관심 없는 걸로. 맥앱 안 만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김정님 거 하나 소개하셨으니 다른 분들 거 듣고 그 다음 비디오 또 이거 말고도 준비한 거 있으시죠? 그것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곽도영님? 아, 네. 네네. 사실 저희들끼리 아까 순서를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가요? 네,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상관이 아니요. 없을 것 같긴 해서. 뭐 혹시 네. 짜놓은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대로 근데 진행해 주세요. 진행자를 따라가는 게 제일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거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머신러닝 쪽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쪽 위주로 많이 보고 코어 ML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트 ML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바디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 비전 기술 중에 하나예요. 사람 이미지를 입력을 받았을 때 사람의 얼굴 좌표라든지 어깨 좌표 이런 걸 뽑아주는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그 태스크를 요즘 머신러닝이 되게 잘 해결하고 있어서 그거를 코어 ML에 올려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플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은 좀 천천히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전 프레임워크가 고수준이고 코어 ML이 조금 더 모델 단에 약간 저수준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나중에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발표를 작년에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저장소가 지금 거의 뭐 이제 그 방향성이 애플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버려가지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제가 만들고 있던 프로젝트를 막 이러면서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봤던 그런 세션이었었고, 근데 이제 저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바디 포즈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바디 포즈랑 핸드 포즈랑 이렇게 사람 손 좌표도 인식하는 그런 모델도 잘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개발자들이 모델이나 이런 거를 몰라도 되게 그냥 고수준으로 잘 감춰가지고 이미지를 입력으로 함수 쓰듯이 넣으면은 출력으로 좌표들이 이렇게 따다닥 나오고 그 좌표에 대한 확률 값들이 같이 나오고 이렇게 래핑도 잘 해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 이렇게 만들던 거 말도 없이 이렇게 항상 배포해버리는 거는 여전하구나 이러면서 우리 항상 그런 경험들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뭘 만들고 있었는데 애플이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죠. 우리가 만들던 건 적어야죠.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관심은 있더라고요. 그 약간 방향성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잡았긴 했어요. 커스텀 모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뭔가 발표하면은 저는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랑 겹치면은 애플이 잘 만들 텐데 하면서 저는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울면서 본 비디오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고 울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올해에 어떤 게 나오면 또 울 것 같아요? 커스텀 모델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마 꼭 필요할 텐데 그것도 만약에 나오면은 좀 울 것 같고.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아, 네네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이제 졸업과제를 했던 것 중에 포즈 매칭 기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뭔가 API 일단 비전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걔까지 애플이 다 제공해버리면 제가 했던 거는 기능이 완전히 겹쳐서 애플이 다 지원해주는 게 돼서
하셨던 거는 이제 한 방울의 눈물이 되는 거죠. 네, 레거시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재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머신러닝으로 네. 바디 포즈 그리고 핸드 포즈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려는 분들이 그리고 애플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처음 봐도 좋은 비디오일까요? 아, 네. 그 모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이제 진짜 수상화 잘 돼 있는 비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라서 처음 하는 분들이면 오히려 좋은 내용이죠. 아, 네. 네, 그렇군요. 애플의 코어 ML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도 좋은 비디오랍니다. 그러면 준일님 네, 저는 발표 자료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와. 올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ARKit 관련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영상 한 3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What's New in Reality Kit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요 곤충에 비디오 텍스처 입히는 장면 좀 특이했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 만들 때나 이럴 때는 쉐이더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비디오를 그냥 통째로 텍스처로 활용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AR이라는 게 일반 게임과 달리 배경이 없잖아요. 배경이 이제 주로 실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요 모델 하나나 2개 정도로 표현이 될 때는 비디오 텍스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클로진이라고 해서 지금 실사와 3D 모델 간의 이런 연계들 지금 보시면 나무 뒤에 이렇게 곤충이 숨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ARK4에서 들어왔던 기능들이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씬 언더스탠딩을 이용해서 보면 곤충 밑에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거. 근데 사실 그림자는 예전 ARK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영상에서는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직스 지금 보시면은 계단이랑 계단 바깥쪽이랑 다 이렇게 라이더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이걸 이제 충돌 처리를 해주는 모습들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표기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RK4와 관련된 영상도 있었는데 내용은 앞서 보셨던 영상이랑 거의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요. 이제 얼마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이 영상에서 이제 좀 재밌었던 건 이제 지오 앵커라고 해서 GPS 기반으로 한 AR 초기부터 많이 나왔던 기능이었는데 이게 좀 더 고도화된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유저들이 이제 AR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고 아이폰을 통해서 유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AR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 지오메트리 부분은 라이더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3D 모델을 이렇게 스캔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색깔이 다 구분이 돼가지고 3D 모델을 또 구분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 정보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그 충돌 처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에 AR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USDG라는 파일 포맷이었는데요. ARKit4에서 USD와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USDG는 이제 ARKit에서 사용되는 3D 모델 포맷인데 기존에 이제 게임 만들 때에서는 거의 안 쓰는 포맷이에요. DCC가 이제 디지털 콘텐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3D 맥스나 블렌더, 마야 이런 툴들을 만들어진 3D 모델을 의미하는데 이걸 바로 ARKit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리얼리티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USDG 포맷으로 변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후딘이나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 USDG 포맷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블렌더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변환하는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긴 하는데 이 리얼리티 컴포저로 들고 왔을 때는 DCC 툴에서 만들었던 결과물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파일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겪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DCC 툴로 만들어진 걸 한번 변환해서 리얼리티 컴포저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 과정이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고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9분 31초에 있던 영상은 이제 후디니, 그러니까 리얼리티 컴포저로 만든 오브젝트들을 후디니로 옮겨서 후디니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다시 리얼리티 컴포저로 가져오는 그런 이제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제가 이제 후디니를 써본 적은 잘 없어가지고 툴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컴포저의 이제 피직스에서 이제 콜라이더나 리지드 바디나 피직스 머티리얼 또는 이제 그래비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돼서 이런 걸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간에 또 충돌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기까지인데 영상에서는 이제 ARKit의 4 기능뿐만 아니라 ARKit 전반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노수진님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비디오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3개 정도 뽑았는데요. 이 3개를 뽑은 이유는 좀 가성비가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3개를 말씀드리면 Autofill Everywhere라는 거랑 Design for the iPad OS Pointer 그리고 Design for Intelligence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iOS 개발자가 이렇게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저희에게 앱에 들어가기 힘든 좀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iOS 스페시픽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iOS 개발자가 직접 이 기술을 파악하고 뭐가 가능한지 그거를 미리 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 이렇게 녹여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뭐 짧게는 뭐 코드 한 줄? 예를 들어서 뭐 오토필 같은 경우는 진짜 UI 텍스트 필드에 그냥 값 하나 세팅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엄청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죠. 키보드를 다 치지 않아도 자동 완성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작년에 이제 아이패드를 샀는데 아이패드 프로랑 이제 트랙패드 달린 그 매직 키보드를 샀는데 근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커서가 약간 스마트 커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커서 모양도 바뀌고 막 어디 이제 자석처럼 갖다 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지원된 앱과 지원 안 된 앱에서 그런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뭔가 그 마지막 디테일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 디자인 포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쓰면서 스포트라이트에서 검색도 하고 또는 뭐 이제 시리 추천 뭐 푸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거기서 내 앱이 잘 검색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과 조화롭게 작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큰 노력 들이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일단 Autofill Everywhere 같은 경우에는 UX적으로 입력이 굉장히 힘드니까 입력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나요? 그렇죠, 네. 최근에 입력했던 주소를 자동으로 띄워준다든지 이거 말고는 또 어떤 게 있던가요? 네, 주소 말고도 이제 연락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도 자동 완성해주고요. 또 뭐 이제 이메일 필드로 지정해두면 내 이메일이 뜨기도 하고 다들 편하게 쓰시고 계시겠지만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필드도 설정해두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락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더 유용한 게 유저의 연락처를 가져오려면 또 권한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UI도 띄워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UI 텍스트 필드에 그냥 컨텐트 타입에 이거는 연락처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실 그런 권한 뭐 새로운 UI 이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용자가 친구 이름만 치면 이제 키보드 위에 추천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성비 좋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필드에는 연락처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연락처 권한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컨택트에 있는 그 연락처를 긁어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용자 권한이 필요 없다는 건 굉장히 놀랍네요.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앱에는 그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애플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하셨던 게 디자인 포 인텔리전스 그건 한 번 저도 보려고 했었는데 못 봤던 거거든요. 네. 그게 시리와 관련된 거였나요? 네네. 시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인텐트? 그러니까 네, 이제 인텐트라는 거는 결국 그 이제 숏컷이 좀 활성화되고 숏컷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앱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 사용자가 뭐 기대하고 있는 행동도 내 앱에서 자주 수행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인텐트로 도네이션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커피 앱이다 하면은 뭐 월요일 7시에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이거를 이제 인텐트라는 것에 담아서 계속 시스템에 도네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시리가 그런 패턴을 또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보면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뭐 커피를 주문하네 이러면은 이제 아이폰에 그 오전 때 이제 시리 서제스천이라는 그런 걸 또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내 앱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또 좀 더 고급이죠. 사실 네. 좀 더 기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내 앱이 제대로 검색해도 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은 항상 브롤스타즈를 해 라고 하는 건 내 앱이 뭔가 그 의도를 시스템에다가 노출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읽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기만 하는 거는 이제 네네. 사실 뭐 그냥 기본이죠. 네. 그런데 그 앱 안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을 인텐트를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쇼커처럼 그렇게 제공받으려면 내 앱이 시스템한테 줘야 되는 정보가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디오 보신 분 있나요, 혹시? 네. 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디자인4로 붙은 여러 가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들 중에서 이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다. 제일 먼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인텐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구체적이어가지고 이걸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코나님도 공유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었나요? 아, 네. 아마 다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에센션스인 스위프트 UI가 되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차죠. 스위프트 UI의 UI 리프레시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을 해서 2019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귀에 박혔던 소스 오브 트루스 라고 하는 옵저빙을 하는 값에 대한 흐름이나 시작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인딩을 걸어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요 시리즈가 몇 개거든요. 작년 스위프트 UI 시리즈 중에 요런 계열의 시리즈 몇 개가 있는데 이 영상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구조 이해하기에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비디오 공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픽해 주신 좋은 비디오들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빨리 웹브라우저를 열고 WWDC 키노트 시청 준비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